음,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시대가 바뀐다고 또 어떤 인재나 사람들을 알아주고 뽑아주는 입시 제도가 겉보기에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그 대원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원칙. 그러니까 약간의 뭐 점수가 같은데 이제 갈수록 그런 어떤 채용 비리 같은 것도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나 누군가가 신입사원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추천한 인재가 잘못하면 이제 자기도 점수가 깎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추천을 못 해요. 모르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기업들은 일찍이 청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죠. 왜냐면은 인사청탁에 의해서 좀 창의력이 떨어진 인재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은 그만큼 손실이 나니까 아예 청탁이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기 친조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쉽게 취업시키기가 어려워져요. 좋은 기업일수록 그래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느슨한 데가 이제 공기업 같은 데죠.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걔가 와서 그 하는 일 자체가 실수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이런 일이 없는 어떤 정해진 업무가 있는 근데 월급은 괜찮은 이런 데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런 청탁들이 그래 왔었고 이제 앞으로는 그게 어려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자, 그런데 그 인재 원칙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연구를 아주 깊이 해서 어쨌든 뭔가 새로움을 발견하는 능력 자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조금 인정받던 시대가 있긴 있었지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창의성이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억압받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약하고 창의성이 있는 애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명문대를 못 갔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네. 지금은 이제 학생들 뽑는 기준이 좀 달라져서, 뭐 영어 수학 성적이 안 좋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데까지는 바뀌었어요. 거기까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학사 관리에 있어서 예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자살을 했던 이유가 로봇을 잘 만드니까 뽑아줬는데 너 이제 카이스트 학생이니까 수학 2, 물리 2 공부해야지. 학점 안 나오면 장학금 안 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적이 없는 애한테 기초도 전혀 없는데 자살했잖아요. 거기서 자괴감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도가 이걸 아셔야 돼.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을 딱 통과해서 거기 들어갔더니 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 조직은 또 안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가 변할 때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네, 이번엔 잘 되길 기도하면서 말을 듣길 기도하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뭐라고 하냐면 신미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미안. 또는 감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신미안과 감수성이 있으면 내가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성적도 안 좋고 공부도 못 했는데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잘 된다거나 뭐 고로코 가게를 차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력으로 이제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맛을 또 만들어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한번 만들어진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게 어디 가서 꽃을 필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조건 꽃은 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대단한 어떤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지금 열리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렸나 모르겠는데. 열렸나 보다. 어, 그런데 그게 예전에 뭔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기존의 자료들을 대신 공부해주는 시대 이전에는 암기력과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1차적으로 검토된 결과물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짜서 회사도 이끌어가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 노벨상도 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 3,000년에 걸려서 해야 될 거를 3시간 만에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질문의 힘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힘이 뭐냐면은 그 방향성을 찾는 힘이거든요. 또는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게 질문이잖아요. 이건 어떨까라는 거. 근데 그런 질문의 힘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신미함과 감수성이라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없으면은 질문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신미한 감수성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심리하고 감수성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의 고통일 수도 있고 사물의 고통일 수도 있고 생명체의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홀더 같은 거 나오는 게 손 들고 찍으려니까 어깨가 아파. 그죠? 셀카 보면 왜 나와요? 내 얼굴만 크게 나와. 그죠? 내 얼굴만 크게 나와. 나만 불리해. 찍는 사람이 제일 불리해. 그죠? 셀카 보고 있으니까 내 얼굴도 크기도 이제 친구들이랑 똑같이 나와. 그죠? 사물의 고통, 생명체의 고통.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부 이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이거고 사업하는 것도 이거고 다 이거예요. 생명체의 고통이나 사물의 고통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은 많이 안 쳐야 되겠고 누군가는 필기를 하고 누군가는 필기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임시로 요거를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할 때 책걸상 넣고 빼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그거 누가 또 강의할 때 다 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물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럼 이거 특화된 사람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깔려있어요 전국 대학에. 그죠? 이거 하나당 마진을 10,000원씩만 붙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과 신미안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무조건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까지 그래왔었어요. 근데 그 역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은 안 됐을지라도,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게 좀 돼야지 이제 얘기가 풍부해지는데, 플리즈. 넘어간다. 다행이다. 아까 안 넘어갔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됐어요. 땀나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다가오는 게 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세계경제포럼 회장이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인터뷰에 저의 3% 저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저성장은 이제 시각적으로 현혹하는 거고
실제로는 축소 경제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죠. 저성장이 아니라 돈을 막 찍어내고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만 초등학교 교사여도 살만했는데 지금은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이상하게 힘들어. 그렇죠? 돈 쓸 게 없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가난해져 왔어요. 모든 가정들이. 그래서 일부 기업만 좀 부자가 되어왔고, 그래서 돈을 많이 써. 거의 한 1,000조 정도를 쌓아놨죠.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안 풀고. 풀려고 그랬더니 풀 수가 없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성공 확률이 없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옛날에 5%에서 20분의 1에서 100분의 1, 200분의 1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 투자하자마자 날리니까. 그러니까 저축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이제 이런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돈을 저축해놓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 돈을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조를 내가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마이너스 이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쳐봐요. 이미 일본은 마이너스 이자잖아요. 무슨 얘기?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은 보관료를 달래는 거야. 그래서 금고를 사서 금고에다 5만 원짜리 현찰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놔 했더니 금고를 통째로 훔쳐가.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예전에 20억인가 얼마를 어떤 할머니가 벽을 뚫고 벽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 구멍을 내가지고 벽에다가 20억을 현찰로 딱 쌓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벽지를 싹 바른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돈 누가 차지했는 줄 알아요? 도배업자. 그러니까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샀는데 도배를 맡긴 거예요. 도배업자가 벽지를 뜯어보니까 20억이 있는 거예요. 챙긴 거죠. 왜냐면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 자식도 몰라. 왜? 그 할머니가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 현찰 그냥 20억 챙겼어요.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도배업자가 가져갔다고. 불안하죠, 그죠? 돈을 모았는데 어디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안 되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지금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면 갖고 있으면 무조건 깎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용산에가 제가 아는 형님이 그 건축업자 형님이 용산에 가서 그 빌딩 건축주를 만나고 왔대요. 네. 엄청나게 높은 빌딩인데 딱 사무실이 3개가 공실이 난대요. 사무실 3개가. 그럼 그 300개 중에서 3개, 1% 정도가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매달 뭐 몇 억씩 들어오는데 몇백만 원이 지금 빵꾸가 난 거예요. 예전에 잘 들어오던 몇백만 원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술을 마셔요. 인간 다 그래, 인간 다 그래요. 왜? 그 현 상태에서의 고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임대가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강남에 가보세요.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빌딩이나 아파트가 여유가 있다면 빨리 팔아. 빨리 팔고 도망가. 앞으로 빌딩은 당신의 묘비가 될 것이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안 팔리냐? 근데 왜 묘비가 되죠? 빌딩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어요. 고장나죠. 그러면 관리비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죠. 절대 현금화가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돼. 건물에. 막 애 같아. 팔리지도 않아. 공실이 생겨.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떻게 역정이 되냐면은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 아시겠죠? 왜 무덤이 돼버리는지. 빌딩이. 그 현상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어디서부터? 강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금 아주 잠 못 드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담보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잠 못 드는 밤. 이자가 앞으로 3배가 오른다는데 벌써 이자 올랐죠. 2%.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절대 아파트는 2개 이상 갖고 있지 말고 빌딩 있으면 다 팔고 그렇게 강의하고 다녔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예측이 한 1년 정도 늦었죠. 이자가 올라가는 게 이제 작년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년 후부터 이제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1년쯤 늦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저성장이나 이런 게 뭐냐면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다가 저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정부도 무능하고 기업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빠는 정신이 없어요. 왜?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들 막 직장에서 나가야 되고 막 감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빠는. 그래서 이걸 키를 잡으면서 이게 어느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은 자 정부나 기업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각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경쟁을 하지 않는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구명보트에 갈아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는 분명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는 분명히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후진국 될 것 같아요. 10년 내에.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엄청난 후진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나면 안 되는 건데 전쟁이 안 나더라도 후진국 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가족은 구명보트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애는 일단 남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제 공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1년 후, 2년 후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배가 침몰을 할 때는 커다란 게 움직일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요.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연초지화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제비가 제비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집 아래 불이 나서 기둥에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 새끼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불고 딴 데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황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100% 이해한 시점이 지금 지나버렸다는 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음성 언어를 최근에 그 인공지능 많이 출시되고 있죠. 네. 이게 인간의 음성이 이제 뭐 이렇게 발음이 불명확한 사람도 있고 사투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기업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혀 짧은 사람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음성을 다 알아듣고 오류율이 거의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 없어야 되냐면 일단 99%가 나와야 돼요. 정확성이. 그 다음에 제품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16년경에 작년에 예측에 의하면 인간 언어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100%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보다 훨씬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75%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 25%는 그 오해를 하고 자기 상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이상하게 돌아다녀. 항상 75%밖에 이해를 못한대. 근데 인공지능은 100%를 다 듣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한국인의 얼굴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알아맞추게 한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자, 이 사람은 일본인이니까 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응? 한국 사람이냐 뭐 일본 사람이냐에 따라서.
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불분명한데 사람이 한 4, 50점 정도 나오고 인공지능이 65점에서 75점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냐까지 이미 인공지능이 훨씬 얼굴을 잘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CCTV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동자하고 코하고 이런 입이라든가 이런 턱선이라든가 이런 걸 딱 찍으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제 범죄는 힘들어지죠. 얼굴만 찍으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영화에서처럼 곳곳에 이제 길가에 있는 CCTV랑 인공지능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하고 내비게이션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단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 뿐이에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 요즘 바람 피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휴대폰이 다 추적이 돼. 내비게이션이랑. 어디 동선이 다 나와.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망할 어떤 그 전망, 어디가 좋으냐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그게 이제 한정돼 있진 않아요. 모든 집단에서는 약간의 창의성은 필요하니까. 그건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뭐. 근데 창의성이 발휘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고 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자동화가 되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일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또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 자동화가 가장 빠른 국가를 조사를 해봤다고요. 한국이 제일 빨라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기존의 노동자를 자동화 기계로 바꾼 퍼센트가 있거든요. 현재 한국이 제일 높아요. 한국이. 근데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왜 한국이 자동화가 제일 높아질까요? 이게 뭐냐면 사실 소수가 부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월급 줄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동화 시켜요. 그럼 3년 내에 인건비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3년 줄 인건비로 이 기계값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3년만 지나면 인건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4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돈만 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마저도 더 효율적인 자동화에 의해서 밟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화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월급 줄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급 줄 돈은 없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동화를 더 빨리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이제 2025년경에는 지금의 2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거의 무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화되는 속도가 한국이 가장 빠른데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하는 비용하고 로봇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 로봇 얘기를 왜 하냐면은 처음에 이걸 약간 공포를 이렇게 심어주지 않으면 엄마들이 내가 오늘부터 좀 변해야지 실천력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공포스러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줘야 실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제가 공포 전략을 나가는 건데. 자, 미국하고 캐나다, 그게 캐나다 회사였나? 북미 대륙에서 약 2,500만 원 하는
제조 학습형 제조 로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걸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요즘에는 기계들이 배우니까. 그래서 이거 포장할 때는 이렇게 포장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대로 반복적인 노동을 쉬지도 않고 24시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장들이 2,500만 원짜리 로봇을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거를 살 때는 이렇게 기대를 했대요. 왜냐면은 인간은 3교대를 하잖아요. 8시간씩. 24시간 돌린다고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2,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면 세 사람의 월급을 2,500이죠. 그러면 1년 만에 두 사람의 월급, 즉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얘가 3배를 일을 해주니까. 근데 막상 설치를 딱 해보니까 5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피곤해. 즉 8시간 동안 계속 못해. 그거를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가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상 보니까 5배 일을 하더라는 거죠. 5배면은 그러니까 그 로봇을 하나 사잖아요. 인건비가 1억이 나와버려 1년 만에. 2,500만 원 투자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로봇 회사에 줄 서버리는 게 사장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뒷조사를 하기 전에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로봇이 왜 한국에는 안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북미 대륙에서 매진돼 버려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단 한 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로봇 나올 때 여기 다음 로봇 나오면 내가 살 거예요. 지금 티켓 뽑아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페퍼도 그랬어. 페퍼. 일본에서 서비스로 페퍼가 나왔을 때도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에요. 한 달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일본의 최저임금이 100만 원. 근데 얘 딱 데려놨더니 2사람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2사람 일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사장이 150이 남아. 그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무인 주차장이 지금 뜨고 있대요. 무인 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120만 원, 150만 원 받던 사람들의 직장까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언론은요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주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주하고 관련돼 있어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신문 기자가 터뜨리지 못해요. 왜? 갑이니까. 기업이 돈을 줘야 신문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언론은 부동산 갑부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다 조종당하게 돼 있어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집단의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의 사람들에서 많이 속아 넘어가죠. 내 청와대에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막 이런 막 사기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쉽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리 끊고 도망가니까. 서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리 끊고 도망가요. 이 순간. 그런 방식. 자기만 도망가요. 피할 수 있는 사람만 피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왜 호모데우스에서도 그걸 경고하잖아요. 특권 측만 미세먼지를 피할 거라. 자기들은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미세먼지 없는 최고급 공기청정기를 사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내뿜으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최고급 그 공기청정기 사고 그 돈으로 의료 혜택 있고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갈까봐. 그걸 이제 엘리시움이라고 그러던가 상류층만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주 공기 나쁜 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지금 우려하고 있죠. 그 사람도. 자, 이런 어떤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일단 교육적 대안 너무 이제
공포만 얘기하면은 또, 또 이렇게 머리가 더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겁먹으면 또 사람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교육적 얘기를 잠시 돌아와 보자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뭐 그래서 더 큰 집단, 우리 동네도 좋고 나라도 좋고 이런 기가 막힌 해법은 없을까 봐요. 기가 막힌 이 시대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찾는 걸 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가든 교육청을 가서 강의를 하든 간에 그 기업이 그 기업의 그 안전장치를 하나씩 던져주는 걸 좋아해요. 이 기업은 어떤 화두를 갖고 경영을 하면은 10년 후에 안 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또는 100년 후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작가, 소설가, 예술가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월 수입이 5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월 수입이 50만 원 넘은 게 언제냐면 2014년 말이에요. 2014년.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돈 되는 일은 안 하니까. 돈 되는 일은 안 하니까. 상상하고 예술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돈 없으면 애들 과외 좀 하고 나가서 이제 노동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20, 30년 동안 살지 않으면 첫째,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공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제 시대가 왔죠. 왔는데 그러니까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융합의 시대. 근데 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냐면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학문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12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11가지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분야는 잘 몰라.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 사람이 예측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질 때, 뭐 이거는 그냥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하도 지어내니까. 그 말 발굽에 그 못 하나 빠져가지고 졌다는 얘기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분야를 다 관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싶은데 그 전체를.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25년 동안 산 거죠. 전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 정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그 오류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게 된. 예전에 미국에서 7명 죽은 사건이 있어. 챌린저죠. 챌린저. 그래서 그 챌린저 폭파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조사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고무링이 하나 있어요. 그 연료통에서 연료가 새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고무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영상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때가 영하 6도인가 그랬어요. 영하 6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지? 대통령 때문에 그 폭발했더라고요. 대통령인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과주의 아시죠? 성과주의. 그 나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띄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그 스페이스 셔틀을, 우주 왕복선을 영하에서 띄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영하 날씨에서. 근데 영하 6도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뭐가 터질지 모른다, 지금. 뭐가 터질지 모른다. 결국 폭발해버려요. 근데 그걸 강행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대통령 아니면 그 밑에 장관이에요. 아마 그 밑에 실무자일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그 상관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무슨 얘기냐? 그날 대통령 행사가 잡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 대통령이 이거 로켓 쏘는 거 지금 보러 오기로 했는데, 야 됐어, 무슨 일 있겠어, 쏴. 이런 거예요. 폭발. 엄청난 사건이 됐죠.